오늘 그 귀걸이 하지 마세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더 크고 간절했죠.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 귀걸이 위험해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청소부 손자인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어린 소년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엄격함보다 훨씬 더 냉랭했죠. 민수는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귀걸이가 위험해요.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올해 73살인 김영옥 할머니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서 그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뒤 거실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정원의 장미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거실을 가로지를 때마다 할머니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죠. 역시 오늘도 화창하구만.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실로 돌아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귀걸이함을 꺼냈죠. 자개로 장식된 함 안에는 크고 작은 진주 귀걸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귀걸이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죠.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것,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선물한 것,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가장 큰 진주 귀걸이.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귀걸이를 가장 아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진주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죠.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그 진주 속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여보, 오늘도 이걸 하고 다녀야겠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귀걸이를 귓불에 걸었습니다. 진주의 무게감이 익숙하면서도 든든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김영옥이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죠. 할머니에게 진주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품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증표였죠.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 안에서도 할머니는 늘 이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죠. 할머니에게는 스스로를 위한 예의였고 규칙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청소 일을 맡고 있는 박 여사와 그 손자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이 집 청소를 맡아왔는데 최근 방학이 되면서 손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죠.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그 소년을 봤을 때 약간 당황했었죠. 이 집에 아이가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 쪽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고 소년은 정원 쪽으로 향했죠. 할머니는 신문 너머로 그 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장미 화단을 돌아보려던 참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미꽃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심었던 장미들이었거든요. 그때 정원 한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죠.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내가 박 여사 손자로구나. 네, 민수라고 합니다. 소년 민수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맑은 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차갑게 말했죠. 이 집은 정숙과 품위가 생명이란다.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 조심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장미 화단 쪽으로 걸어갔죠. 민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귓불에서 반짝이는 큰 진주 귀걸이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죠. 민수는 그 귀걸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꽃잎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죠.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정원을 거닐던 날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이렇게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 손자들의 제잘거림, 가족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었죠.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열심히 낙엽을 쓸고 있었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본인도 모르게 지어진 미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 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도 밝은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정돈된 정막만이 가득했죠.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떠났죠. 손자들은 할머니를 어려워했고 할머니 역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원에서 낙엽 쓰는 소리, 빗자루가 돌길을 스치는 소리가 묘하게 정겹게 들렸거든요. 할머니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할머니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죠. 민수는 할머니가 들어간 뒤에야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해 보였지만 나쁜 분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낙엽을 모으고 화단의 잡초를 뽑았죠. 가끔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죠. 오후가 되자 박 여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꾸나. 네, 할머니. 민수는 빗자루를 정리하고 할머니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김영옥 할머니가 나왔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모님. 박 여사가 인사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깊이 인사했죠.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잠깐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고요한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할머니 혼자만의 발소리만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박 여사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고요하고 정돈되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게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죠. 품위 있고 규칙적이고 조용한 삶. 할머니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진주 귀걸이를 매일 착용하듯 자신의 삶도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 믿었죠. 그날 이후로 민수는 며칠에 한 번씩 할머니를 따라 김영옥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매번 정원을 청소하고 가끔씩 할머니와 마주쳤죠. 할머니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민수가 인사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처음보다는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정원 청소를 하고 있었죠. 장미 화단 주변에 낙엽을 쓸고 돌길에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민수는 일을 하면서도 가끔 대저택의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여전히 그 아름다운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매일 저 귀걸이를 하시네. 민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정원 청소가 거의 끝나갔죠. 민수는 땀을 닦으며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기 위해 대저택 뒤편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대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문이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민수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왔을 때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말이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로 가득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가 빗자루를 벽에 걸려던 순간 창고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는 구석에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였죠.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깡통을 건드렸고 작은 소리가 났죠. 하지만 남자는 민수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재빨리 옆에 있던 낡은 천막과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자를 지켜봤죠. 남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물건을 꺼냈죠.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귀걸이잖아. 맞았습니다. 남자가 손에 든 건 진주 귀걸이였죠. 큰 진주가 달린 할머니가 늘 착용하시는 그 귀걸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남자를 관찰했죠. 남자는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세심하게 관찰했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보기엔 정밀 드라이버 세트 같았죠. 남자는 가장 작은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귀걸이의 뒷부분을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죠. 몇 번의 움직임 끝에 귀걸이의 뒷부분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남자에게 들릴까봐 걱정됐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다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아주 작은 검은색 물체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만 한 크기의 물건이었죠. 민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전자기기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걸 조심스럽게 귀걸이 내부의 빈 공간에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들었죠.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물체를 완전히 귀걸이 안쪽에 밀어넣더니 다시 뒷부분을 닫았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돌려서 원래대로 고정시켰죠. 남자는 완성된 귀걸이를 들어 올려 전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며 꼼꼼하게 확인했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이고 왜 할머니의 귀걸이를 몰래 가져와서 이상한 걸 넣은 거죠?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남자는 귀걸이를 다시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더니 원래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았죠. 도구들을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둘러보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위를 살피더니 창고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천막 뒤로 완전히 몸을 웅크렸죠.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남자가 지나가는 발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남자가 간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민수는 천천히 천막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민수는 창고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자는 대저택 뒤편 담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곧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상한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었죠. 민수는 남자가 만지작거리던 선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민수는 손을 뻗어 상자를 만져봤습니다.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게다가 귀걸이에 뭘 넣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건드렸다가 위험할 수도 있었죠. 민수야, 어디 있니? 멀리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상자에서 손을 떼고 황급히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졌니? 많이 뛰었니? 아, 네. 조금요. 민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박 여사는 민수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죠. 방금 본 걸 할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김영옥 할머니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요? 민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창고에서 수상한 남자가 할머니 귀걸이에 이상한 걸 넣었어요 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14살밖에 안 된 아이였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는 더더욱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죠. 민수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이 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죠. 만약 민수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저 남자가 실은 이 집 사람이라면, 그러면 괜히 소동만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아이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거야.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기로요.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날 창고에서 본 장면을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민수를 짓눌렀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박 여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래. 사모님 댁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대. 무슨 손님이요? 사모님께서 큰 기부 파티를 여신대.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우리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옥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대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원에도 하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아름다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음료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일을 돕기 시작했고 민수는 정원 쪽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나가 의자들을 정돈하고 바닥에 낙엽을 치웠죠. 오전 11시쯤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원 한쪽에서 일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신사숙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김영옥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죠. 민수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귓불에는 그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 진주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죠. 민수는 그 귀걸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귀걸이. 민수의 머릿속에 창고에서 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귀걸이를 열고 검은색 물체를 집어넣던 모습, 그리고 완벽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저 귀걸이를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서 말하면 믿어줄까요? 할머니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우아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주위로 모여들었고 인사와 덕담이 오갔죠.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뭐하니? 어서 테이블 정리 좀 해라. 웨이터 한 명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눈은 계속 할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오셨죠.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불안했죠. 저 귀걸이 분명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었죠. 할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귀걸이는 계속 할머니의 귓불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자신 때문일 거예요. 자신이 침묵했기 때문이죠. 아니야. 말해야 해. 말해야만 해.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할머니께 다가갔죠. 할머니는 한 신사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린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할머니 앞에 선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박 여사가 황급히 달려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가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영옥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내려다봤죠.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청소부 손자가 자신에게 다가온 게 불쾌한 것 같았죠.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귀걸이 하지 마세요.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죠. 음악이 멈추고 대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외침만이 정원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주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왜 저래? 무슨 일이야? 귀걸이를 하지 말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민수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합니다, 사모님. 애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지만 민수는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더 크고 간절했죠.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 귀걸이 위험해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린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하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입술로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주위의 차가운 시선들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내뱉어진 뒤였죠. 정원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려 있었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민수를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던 파티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죠. 김영옥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엄격함보다 훨씬 더 냉랭했죠.
할머니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체면이 구겨진 듯 매우 불쾌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청소부의 어린 손자에게 이런 소동을 당한다는 것, 할머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였죠. 민수는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로 그 귀걸이가 위험하다고. 그만하거라. 할머니는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요즘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나 봅니다. 손님들 중 한 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옆에 있던 다른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요, 영옥 씨. 우리 손주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상한 말을 자주 한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다른 손님이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귀여운 녀석이네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사람들은 웃으며 민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장난 정도로 치부했죠.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가자. 사모님께 폐를 끼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 민수는 발버둥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죠. 정말이에요. 창고에서 어떤 남자가 귀걸이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어요. 검은색 작은 물건을 귀걸이 안에 넣었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순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뭔가 진지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한 중년 신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남자를 봤다고? 하하, 아이가 탐정 드라마라도 본 게 아닐까?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상상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고급 주택가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귀걸이 쪽으로 향했죠. 마치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귀걸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내가 매일 이걸 착용하는 건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야. 이 귀걸이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증거란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죠. 나는 이 귀걸이를 결코 벗지 않을 거야. 절대로.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더욱 단단히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박 여사,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거듭 사과하며 민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소리쳤죠. 제발요. 할머니, 제발 그 귀걸이 벗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꾸짖는 목소리만 커졌죠. 저 아이 버릇이 없구만.
어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다니. 저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듣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민수에게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민수는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 안 돼요, 제발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민수는 정말로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수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민수의 어깨를 밀었고 민수는 뒤로 휘청거렸죠. 그만하거라,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구나. 이 귀걸이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거란다. 내가 결코 벗을 수 없어. 이건 나의 선택이야. 할머니는 다시 귀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귀걸이를 지키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소동으로 불편을 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계속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천천히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죠. 박 여사는 울고 있는 민수를 강제로 끌고 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진주 귀걸이를 하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진주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죠. 자신이 본 건 분명 진짜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철없는 아이로만 취급했죠. 박 여사는 민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박 여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민수야, 대체 왜 그런 거니? 사모님께 얼마나 신뢰를 한 건지 알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민수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내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 집에 다시 못 갈지도 몰라. 사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구나.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민수와 박 여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대저택을 바라봤죠. 높은 담장 너머로 파티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고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민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계속해서 민수의 마음을 짓눌렀죠. 박 여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대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귀걸이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할머니는 귀걸이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주의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죠.
오후 1시쯤 파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다시 올라 기부금 전달식을 시작하려 했죠. 손님들이 모두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웨이터들은 샴페인 잔을 나눠주고 있었고 사진사들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기부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틱.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귀 바로 옆에서 들린 소리였죠.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귀걸이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귀걸이에서 소리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지? 할머니는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귀걸이가 평소보다 약간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단상 바로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은 허리춤에 찬 탐지기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 잠시만요. 보안 요원은 무언가 심각한 신호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요원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귀걸이를 제가 잠깐 확인해 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탐지기를 가리키며 대답했죠. 방금 제 전자 탐지기에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귀걸이를 보안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지? 보안 문제라도 있는 건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귀걸이를 들고 단상 뒤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 한 명을 불렀고 둘이서 귀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죠. 할머니는 단상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님들도 점점 더 수군거렸습니다.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몇 분 후 보안 요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요원은 다른 보안 요원들을 급히 손짓으로 불렀고 곧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귀걸이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웅성거렸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팀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죠. 사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할머니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보안 요원을 따라 단상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분해된 귀걸이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팀장은 그 검은색 물체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귀걸이 내부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체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죠. 작은 전선과 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이건 소형 폭발 장치입니다. 정밀하게 제작된 장치예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죠. 보안 요원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폭발 장치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모님.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귀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계셨다면 보안 요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의자에 주저앉았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합니다. 보안 요원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황급히 짐을 챙겨 대피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했던 파티장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귀에 걸려있던 그 귀걸이에 폭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휘청였죠. 경찰들이 도착했고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귀걸이와 폭발 장치를 안전하게 처리했죠. 할머니는 경찰의 질문을 받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대피했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음식들만 남아 있었죠. 사모님, 최근에 누가 이 귀걸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걸이는 늘 자신의 화장대 서랍에 보관했고 자신 말고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폭발 장치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문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할머니, 오늘 그 귀걸이 하지 마세요. 창고에서 어떤 남자가 귀걸이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어요. 정말 안 돼요, 제발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민수의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정말로 범인을 목격했던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아침에 청소부 손자 민수라는 아이가 창고에서 누군가가 귀걸이를 만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파티 한복판에서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짖고 내쫓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아이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목격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박 여사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경찰은 민수와 박 여사를 다시 저택으로 오게 했습니다. 30분 후 민수와 박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대저택 앞에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수를 조용한 응접실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옳았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죠. 민수야, 내가 본 걸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면 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고에서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 귀걸이를 열고 검은색 물체를 집어넣던 장면,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황급히 담장 쪽으로 사라지던 모습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그 아저씨는 작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귀걸이 뒷부분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작은 물건을 꺼내서 귀걸이 안에 넣었어요. 완벽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혼잣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민수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감탄하며 기록했죠. 남자의 얼굴은 봤니? 아니요. 모자를 깊이 눌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키는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요. 경찰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민수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었죠. 민수야, 정말 용감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넌 진짜 영웅이야. 경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저는 진작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모두가 저를 믿지 않을까봐 무서워서. 할머니가 민수에게 다가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죠. 민수의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창고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창고 내부에서 지문을 채취했죠. 귀걸이가 보관되어 있던 나무 상자에서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근처 CCTV에서 수상한 남자가 담장을 넘는 장면이 포착됐죠. 민수가 묘사한 것과 똑같은 검은 점퍼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결국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청부업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강도 높게 신문했고 마침내 그는 배우를 자백했습니다. 조사 끝에 밝혀진 범인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아들 김준혁이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었죠. 경찰이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을 때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이가 내 아들이?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죠. 청부업자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 통화 기록, 그리고 청부업자의 자백까지 모든 게 김준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상속 문제로 어머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3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될 상속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나였을까?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할머니를 위로했죠. 민수도 할머니 옆에 서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의 작고 따뜻한 손이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며칠 후 김준혁은 경찰에 정식으로 체포됐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서로 가서 아들과 마주했죠.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은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만졌습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내 어미를 죽이려 했니? 김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김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준혁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구나. 할머니는 돌아서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민수와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할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됐죠.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준혁의 재판 날짜가 잡혔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재력가 어머니 살해 시도한 아들 상속 노린 끔찍한 범죄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모두 알게 됐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상실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넓은 저택은 더욱 더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박 여사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 여사, 민수야. 왜 왔니?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안부가 궁금해서요. 민수가 계속 할머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민수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와 민수가 정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직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죠. 민수야. 할머니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택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민수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진들 많네요. 민수는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민수 옆으로 가서 사진들을 바라봤죠. 그래, 이건 준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거야. 저 때는 참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에 출석했죠. 피고석에 앉은 김준혁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사는 김준혁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 그리고 상속 재산을 노린 살인 계획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피고인 김준혁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말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며 재판을 지켜봤죠. 변호사는 김준혁을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청부업자의 자백,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민수의 목격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김준혁의 범행을 입증했죠. 재판장은 김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쪽을 바라봤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김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빚 때문에 미쳐 있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내 어미 목숨보다. 김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계속했죠. 나는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던 거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너는 평생 배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보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김준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준혁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할머니의 말에 김준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재판은 계속됐고 결국 김준혁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폭발물 사용 등의 죄목이었죠. 김준혁은 형을 받아들였고 곧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휘청거렸습니다. 박 여사와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했죠. 할머니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죠. 괜찮단다,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키운 자식이었죠.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네요.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죠. 민수의 따뜻한 손이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여전히 그 대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꺼내던 습관도 사라졌죠. 그 진주 귀걸이는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 같았죠.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장미꽃들은 시들어가고 낙엽들이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돈도 많고 집도 크지만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박 여사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박 여사, 민수야. 할머니는 급히 문을 열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모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왔어요. 특별한 날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 여사는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죠. 오늘 민수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하려다가 할머니 댁이 더 넓으니까 여기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정말 고맙구나.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바구니에서 음식들을 꺼냈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무침,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죠. 민수가 직접 만들었다고? 네.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제가 대부분 했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정말 기특하구나.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었죠.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니, 민수야? 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민수는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박 여사에게 차를 내왔죠.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죠. 네, 힘들었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사모님, 이제는 앞을 보셔야 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죠. 민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끌어안았죠. 민수야, 고맙구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란다.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할머니는 민수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민수야.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제안이신데요, 사모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넓고 쓸쓸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너무 고요하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박 여사와 민수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면 어떨까 하고요. 박 여사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나는 진심이에요, 박 여사. 민수는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아들은 감옥에 있고 손자들은 나를 찾지도 않죠. 하지만 민수와 박 여사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건 생명을 구해준 인연과 마음이라는 걸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박 여사, 청소부가 어때서요? 당신들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나의 진짜 손자처럼 곁에 있어주렴.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 민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박 여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박 여사.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들이 나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그날 이후 박 여사와 민수는 대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고 고요했던 저택에 드디어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아침이면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고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박 여사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따뜻한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럼 민수야. 할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할머니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죠. 재산이나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을 구해준 인연과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박 여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구나. 저녁 무렵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주 귀걸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귀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이 귀걸이를 주신 이유를요.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이 귀걸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귀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귀걸이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기로 했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민수가 박 여사와 함께 낙엽을 쓸고 있었죠. 민수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너는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구해준 거야.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박 여사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김영옥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을 구해준 인연과 마음이라는 진리를 할머니는 이제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